혼자 노인애들을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식물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기초연금 해결하라!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 시의회에다가 그거를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결과 49건, 5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부조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공항공사, 항공사 어디서도 환승 구역에 머무는 난민들을 돌보거나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정도로 법을 만들어주지 않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의 해고자 문제, 복직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제일로 지금 심각한 문제는 김영희 동지의 건강 문제고, 계속 여기서 있는다고 해서 건강 해치고 목숨 앗아가 버리면은 동지들이 이제 좀 그만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 잃었습니까? 저는 사람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가문 합의서 제 살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죽어도 눈으로 감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이 중심축 전봇대를 예, 많은 형태로 자다 보니까 예. 한쪽에 오른쪽에 마비가 와요. 죽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예. 해결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습니다. 아주 가는 기둥에 그냥 있는 쇠바구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그럼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그 공포감이 그 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많이. 뭐, 이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아마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 방송이. 일단 속쓰림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뭐 치아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내는데 거의 뭐 연탄재 닦아낸 수준입니다. 여기 이제 미세먼지가. 저는 미안하고 아내는 그냥 가슴 답답하고 먹먹하대요. 처음에는 많이 울다 갔어요. 여기는 삼성 본관을 마주하고 있는 강남역 사거리 시시철탑입니다. 2019년도는 가족과 같이 이브의 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기대했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철탑 위에서 삼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여기는 24시간째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몸을 좌우로도 자유롭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려보내신 게 어떤 거세요? 어제 임영동지가 요즘 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하고요. 책을 또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2000년도쯤 됐을 때예요. 복직투쟁하다가 2차 구속이 돼서 한겨울에 독방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니까 지금 그때보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 강남역 철탑 위의 시간은
24년 오늘 6개월 전에요. 그 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느낌이나 의미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24년 6개월 안에 한 시간이죠. 저희 앞에서 만약에 그 삼성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가면은 한마디로 말장난 그만해라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해고자 문제를 사과문 발표 전에 해결하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피해자들을 그대로 놔둔 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뭐 맞추겠다. 쟤네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알아요? 해고자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면서. 넉 달 되었네요. 알면 알수록 가슴 아픈 일이고 한 개인의 불행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사실 해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에서 국가적인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땔감으로 나를 쓰자라고 했는데 이제 알리는 데 열중하겠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삼성 저들이 우리도 문화적 경영 포기하마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게 노동조합 인정하고 더 이상 노조 파괴 범죄 가담하지 않게끔 제가 남아서 그게 제 몫인 것 같아요. 장애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119를 불렀는데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119에는 저처럼 스쿠터를 탄 엄마, 전동 휠체어를 탄 엄마가 같이 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엄마는 아픈 아이를 가지고 함께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이고 싶은 사람들. 광장으로 나온 모성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얘들아, 밥 먹자. 지난 여름 내 길 위에서 뜨거운 구호를 외쳤던 박지주 씨. 그녀도 집에선 살림살이 챙기느라 바쁜 엄마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껏 큰아들부터 쌍둥이 자매까지 세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급한 마음에 간단히 차린 점심상.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와의 수다가 더 고팠나 봅니다. 지난번에 소라도 엄청 울었잖아. 학교에서 그거 불난 거 교육받는데 엄마는 불나면 엘리베이터도 이용 못하고 어떻게 그래서 다녀? 죽는다고. 그래서 막 울었잖아. 응. 근데 생각났어 이제 안 울어. 아 그래? 왠 줄 알아? 왜? 그거 리프트 타고 내려가면 돼. 리프트 타고 내려. 여기 리프트가 어디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수방차 띠리리를 아 하면 그거. 오. 아 근데 그거 빨리 안 오잖아. 빨리 안 와서? 한 30분 20분. 이만하면 다 키웠다 뿌듯한데요.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그 고생 다신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 성장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유아일 경우는 정말로 이 아이 안전이 제일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성장을 위한 음식 제고, 청결, 그다음 아픈 병원 데리고 가는 이런 과정이 모두 다 거의 육체 노동이 거의 육체 노동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온몸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 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3.6%. 대부분 부부가 주 양육자라 답했는데요. 비장애 장애 그릇이 똑같은 시간이 지원이 되고 똑같은 자부담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오히려 장애 가정은 기피의 대상이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그 자부담 때문에 이 수십만 원의 자부담 때문에 이 아이돌비 제도를 이용 못해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키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제한적 이용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입니다. 장애 부모들이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 역시 지원 부족과 비용 문제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지원되는 탓에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제 사진 찍을 때 이런 표정 짓거든. 사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들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미끄러져. 지체장애가 있는 이유리 씨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 그 옆에 나까지 있어요. 앉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후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지만 그녀에게 육아는 또 다른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힘들었냐면 그때 정치에는 홈대표하고 활동동이가 둘 다 이용 못했어요. 장애인 본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이 당연히도 오시는데 애가 있으면 둘 다 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때는 이제 돌봄 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홈헬퍼 제도를 알고 난 후부터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마저도 일이 재고 따져가며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홈헬퍼가 이렇게 적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급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급여가 좋으시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가시고? 저는 70, 실수령액이 70 정도. 한 달 몇 시간? 네, 한 달이에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또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4시간씩 하라는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뭐 6시간, 8시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70시간 내에서 더 많이 일해도 하려면 하는데 돈은 급여는 그거다. 아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한 거니까. 아, 일은 뭐 마음대로 상관없는데 돈은 그것뿐이야 묻히니까. 네. 그 자녀 양육 실태라든지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그거 반영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한 상태예요.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한 2억 정도를 자녀 양육 실태 그 연구가 반영해서 확대 지원 계획을 이제 내년 초에 수립할 계획이고 바로 한 1월 중순이나 한 1월 말 정도부터 확대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장애 부모를 힘겹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도 힘든데 왜 둘을 낳냐고 그러냐. 요새 기형아도 많이 난다는데 왜 몸도 불편하면서 애 잘못된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면 딱 그만하는데 진짜 정남이 다 떨어지고. 처음에는 나는 애기들 될 건데 너 이거 못하니까 내가 애기 키우마. 너 상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어머니 저 신랑 손 필요하면 빌려서까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피곤한 거 자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모 부성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수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있는 아이돌봄의 제도를 좀 더 개선을 해서 그 계층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뭐 조금씩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자체의 역량에서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들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 절단 사고 그다음에 넘어져서 뭐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급하게 서두르거나 방심하면 금방 다치거든요. 올해가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사다난했잖아요. 힘든 것도 많았고 서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좀 힘있게 결의하자라고 해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렇게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대로고 여전히 산재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절시키려고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업으로 인정을 해달라 네, 이런 네, 문제가 네. 있었는데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것도 참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서름받는 직종이구나. 얼마 전에도 급식실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다 이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쓰러졌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쓰러져도 밥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다면 그 안에 정말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슬펐어요. 여전히 우리는 인건비 같은 존재이구나. 또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기본급 1.8%인데 이제 경기도는 0.8%만 적용되고 교통비를 4만 원 인상해서 기본급에 최저임금 맞추기 위해서 기본급에 삽입하고 뭐 근속수당 10월부터 뭐 1,500원 인상, 내년에 2,500원 인상 뭐 이렇게 해서 임금적으로는 그렇게 뭐 교섭은 진행되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사실 돈보다는 환경을 좀 바꿔달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더 컸고 그 학교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는 지역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올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데 급식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꼭 만들자. 이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목표이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들이 겪었던 이런 서름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잡으로 저녁 있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법인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1억 8천 이렇게 했고 대인 화재로 인해서 또 했을 때 대인 1인당 한 사고당 해갖고 인동 후불 15,000원 가갖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 주문 들어온 분한테 이제 발주를 낸 거를 갖다가 이제 실어갖고 개인 택배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고 투잡으로 그렇게 세 가지 일을 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80만 원 나가잖아. 화재 보상 받고 만기 때 거의 한 90만 원 반, 50% 이상. 한 가지 일을 해갖고 수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겸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지만 수입은 한 200선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 상태는 아무래도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되죠. 이게 운전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외에 뭐 술을 먹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자제를 하죠. 예전에는 투잡하는 분들이 대리운전 기사가 100명으로 봤을 때 한 20명, 30명, 20, 30%였는데요. 거의 지금 아마 점점 봤을 때는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업으로 대리를 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이라도 조금 더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투잡하는 기사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법제화되는 거는 다른 나라 세상 얘기 같아요. 그렇게 법제되는 건 좋지만 수입이 안 되면은 전적으로 이 서민들은 수입에 운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기 시간을 더 투자를 해갖고 일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52시간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어떤 일이요? 여기 와 있어. 나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우면서 내리기사로 나와. 5만 원씩 국산 난 5만 원하고 아가씨 2만 원 정도 난 7만 원밖에. 사실은 뭐 일반 중소기업 연봉 자체가 뻔하거든요. 지금 내 대학생이 둘인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면은 아무래도 뭐 내가 혼자 그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애들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투잡으로. 약을 지으러 병원에를 들렸었는데 그냥 보냈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먹는 것도 이기는 것도 일고 어머니가 보러 오셨는데 저랑 눈빛이 마주쳐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찢어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파열, 그리고 섬유근막 통증. 이게 2년 전에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게 된 거거든요. 제가 산소 발생기를 한 지 이제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닌 것이 가중을 시켰다라는 게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그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는 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놓은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답하면서 빠져나가고, 심지어 판사를 바꿔달라. 물론 그거는 법적으로 하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판결되는 그 시점도 좀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겪기 시작하면서 인지장애가 조금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좀 답답해한다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말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대참사인데,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저기지? 단체가 소송하는. 집단소송제. 죄송합니다. 단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전같이 제가 스스로 잘 기억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는 좀 약간 자괴감도 들고 우울감도 들고, 아직도 선진국적인 법을 못 갖고 있는 것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들에 대한 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잡아갈 수 있는 것만이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들의 비양심적인 사례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한 지금 발전되지 않은 법 제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곽현아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이곳 창천초등학교가요, 올해 9월 창천중학교랑 통합이 되는데요. 바로 도심에 불어닥친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답니다. 도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무척 놀랐는데요. 오늘 이 저출산 문제, 이곳 주민들과 함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올해 1학년이 13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3명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뭐 15명이 20명 안쪽에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 내년부터 통합된다니까 너무 서운하고. 이 가게도 좀 예전에는 아이들 많았을 때 엄청 뿌쩍뿌쩍. 아유 맨날 줄 섰는데 지금이야 뭐 팔이 날리고 있지 지금은. 겨우 이제 목구멍이 풀출이 나고 내 집이니까 운영하지 못해 요즘.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됐는데요. 25년이면 정말 여기 창천동의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예전보다 아이들이 어때요? 많이 줄었나요? 엄청 줄었죠. 그게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기 애들이 없어요. 그전에는 여기 장사할 때 앞에 애들이 막 놀고 학교 끝나면 싹 나오고 딱 아침에 들어가고 그게 피부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5, 6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그러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지다 보면 엄마들도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다 외지로 나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는 여기 그냥 중심지잖아요. 네네. 물가 같은 것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가 지금 세탁소가 2군데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요 근처에 지금 우리도 곧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운영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창천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6학년 1반이요. 6학년 1반. 네. 지금 한 학급에 몇 명 있어요? 저희 22명. 22명이요? 지금 다른 학년은 몇 명 정도 있는지 얘기 들었어요? 한 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학생 친구들 엄청 많이 줄었죠, 반에? 네. 그게 느껴져요?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요. 학생이 친구들이 널찍널찍하니까 그렇지 마음껏 내가 다 쓸 수 있고. 네, 안 좁아요. 안 좁아서. 주변에 보면은 같이 놀 친구도 좀 없고 그래요? 분위기가 네. 어때요? 약간 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 동네는 애들이 다 없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서 그냥 혼자 집에서 놀아요. 외롭겠다. 안 좋아요. 놀 때랑 뭐 수업할 때랑 그럴 때 불편하고 모든 활동할 때도 불편해요. 같은 생각.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한 세대가 지나서는 우리나라의 3분의 1가량의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결혼 혹시 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으세요? 주변 애들은 안 낳는 애들도 많다고 하고. 앞으로 결혼할 계획은? 없어요. 왜 결혼 안 하시려고요? 아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저출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이 들거나 자기의 커리어를 제대로 이렇게 쌓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낳으면은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직장도 이제 다니는데 경력 단절되고 이러면 다시 나와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자기 엄마가 아이를 돌봐줬을 때 친정에서 도움을 줬을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고 자기가 키워야 돼. 취직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다들 돈 버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 같은 게 결혼을 하면 없어져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집을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 제 친구들 봤을 때 다 대출 끼고 집을 구하는데 그 대출을 안고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요거 해결되면 우선적으로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주거 문제. 직접적으로 출산에 바로 관여되는 게 아니라도 뭐 그런 주거 문제 해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뭐 출산 문제 이런 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더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돈을 많이 더 지원을 해주면은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독박육아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잘 안 되니까 잘리잖아요. 휴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의 휴직을 어떻게든 강제를 하던가 어떻게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남녀 육아 분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오히려 더 여성의 일자리를 더 보장해 준다던가 복직을 했을 때 그 후에 차원을 회사에서 더 고려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